동아시아 현대가 10대 사건 7번째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과 중국 국공 내전인데, 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과 중국 국공 내전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는지는 좀 의문인데, 아마 시기적으로 겹치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을 같이 놓은 것 같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하와이 진주만 기습으로 이른바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죠. 이 하와이를 기습한 일본의 전쟁 도발도 우리가 인과적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당시에 일본이 힘이 넘쳐가지고 미국에게 전쟁을 건 게 아니에요. 아주 드문 역사죠. 약한 나라가 강대국을 상대로 먼저 전쟁을 건다는 것이, 이것은 사실 일본이 이대로 가다가는 아까 얘기했듯이 맞아 죽거나 굶어 죽으니까 일단 기습이라도 해서 조금 유리한 전선을 만들어 놓고 미국과 좀 협상을 해서 살아남으려던 고육지책이 바로 진주만 기습이었던 거예요. 사실 진주만 기습이 일본의 기습으로서 성공한 기습처럼 얘기되는데 철저히 실패한 기습입니다. 물론 기습의 효과는 있었겠지만 일본은 어마어마한 양의 진주만에 있었던 무슨 석유 저장고라든지 이렇게 전쟁을 수행하는데 기본 물자가 되는 거에는 관심과 안목이 없었고, 그저 눈에 보이는 비행기나 군대 막사를 파괴하는 데 치중을 했죠. 자, 이미 일본은 아시아에서 대동아 전쟁, 일본에서는 이제 이것을 대동아 전쟁이라고까지 이제 확대해서 불렀죠. 동남아시아에 이어서. 그리고 이제 이걸 미국에서는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는데, 자, 아무튼 이 전쟁으로 일본은 패망을 하죠. 그리고 조선은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났지만 분단됐죠. 그런데 사실 일본이 패망을 했을 때 일본과 약간의 원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소련이 마지막 단계에서 미일 전쟁에 참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소련은 독일군과의 전쟁으로 이 전 국력을 경주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하면 그것이 마치 미영 불연합군 이런 서방 세력이 결정적으로 기여를 해서 이 독일군을 물리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일 포함해서 이태리까지. 실제로 2차 세계대전에서 이 파쇼 세력을 경멸하는데, 항복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소련군입니다. 이 소련군의 공로가 한 70% 이상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가장 많은 또 수십 배, 미국보다 수십 배에 달하는 전사자를 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독일 수도였던 베를린까지 쳐들어가서 그 다음에 국기를 꽂은 나라도 소련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소련이 그렇게 양심적인 나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소련은 항상 극동, 특히 조선에는 비우호적인 기회주의적인 노선을 걸었죠. 우리가 잘 알듯이 1920년대 초반에 자유시 참변으로 인해서 한국 독립투쟁가들을 대거 몰살시킨 것이 소련입니다. 그리고 또한 연해주에 있었던 30만 명에 이르는 조선인들을 카자흐스탄 등지에 얼어붙은 땅으로 보내가지고 수많은 우리 동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장본인도 소련이에요. 또한 소련은 아까 얘기했듯이 2차 대전에 몰두하느라고 이 미일전까지는 참전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에서는
명분을 세우고 자기들의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 소련에게 이 미일전 즉 태평양 전쟁의 참전을 종용을 했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일본의 관동군 200만에서 300만으로 그 추정되는 일본의 관동군 세력은 아주 악착 같았고 대단히 그 전투력이 있는 군대라고 평가가 됐거든요. 따라서 그 만주의 주둔에 있었던 일본의 관동군을 무장 해제시키려면 엄청난 양의 그 인명 손실이 불가피했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소련에게 맡기려고 소련한테 계속 대일전 이 참전을 종용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탈린이 이런 그 루즈벨트의 청을 들어주지 않은 채 계속 민기적거리면서 미뤄왔죠. 그러다가 이제 그 루즈벨트가 죽고 트루먼이 그 대통령직을 잇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트루먼이 대통령직을 승계하자마자 그 당시에 그 실험 중이던 미국 남부 로스엘라모스에서 실험 중이던 원자탄 실험이 이제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원자탄 개발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독일, 일본 그리고 소련 등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원자탄 개발에 이제 독일이 앞섰는데 그 전쟁에서 뭐 독일이 너무 서두른 나머지 그 좀 전략을 잘못 짜가지고 미국군에 의해서 그 중수 공장이 이제 공습을 당하는 바람에 미국이 먼저 원자탄을 개발을 해요. 근데 아무튼 계속 그 소련이 힘을 합쳐가지고 좀 일본군을 좀 항복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자기들 그 인명피해가 너무 크게 우려되니까요. 그러던 차에 그 원자폭탄이 이제 실험에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 야 이거 한두 방 터뜨리면 일본을 우리가 항복시킬 수 있겠구나 하는 또 생각으로 또 바뀌게 되죠. 이 여러분들 제국주의 강대국들 얘들 하는 짓을 보면 조그만 양보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강대국일수록 쪼잔한 이익에도 아주 끝까지 이 추구를 해요. 강대국일수록 양보를 안 해요. 여러분 우리 흔한 말로 있는 놈들이 더한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 말도 엄밀히 말하면 좀 사실과 다릅니다. 있는 놈들이라서 더하는 게 아니라 더하는 놈들이니까 있게 된 겁니다. 바로 강대국들이 그래요. 그래서 소련은 계속 이제 말 그대로 통박을 굴리고 미국은 그 스탈린은 이제 루즈벨트에 의해서 이 트루만에게까지 그 대일전 참전을 종용하다가 갑자기 이 원자탄이 실험에 성공하니까 이 트루먼이 이 순진하고 뭘 잘 모르는 이 트루먼이 이제 자신감이 생겼죠. 그래서 그 얄타 회담일 겁니다. 그 얄타 회담에서 그 스탈린을 만나가지고 이 강력한 무기가 개발됐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게 이제 원자탄이라는 것을 스탈린은 직감하죠. 왜냐하면 이미 그 당시 소련에서도 이 스파이들을 그 워싱턴이나 이런 쪽에 이제 파견을 해놓고 있었고, 미국의 핵 개발 여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때니까요. 그 길로 트루만은 이 본국에 전화를 걸죠. 전화를 걸어가지고 빨리 일본에 선전 보고를 해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거 얼마나 치사한 놈들입니까? 겉으로는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 그 소련 크레물린 외무성에서 그 주 소련 대사를 불러요. 이건 뭐 전쟁에서는 패색이 짙어가지. 이건 소련이나 자기들 편을 들어주면 그 회생의 가능성이 있겠다 싶었던 일본은 일본대로
제발 우리와 함께 싸워달라는 그 부탁을 많이 하고 있었던 때거든요. 그러던 차에 그 소련 외무성에서 그 일본 그 대사를 부르니까 뭔가 좋은 소식인 줄 알고 달려가죠. 아마 그때 그 대사가 사또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그 소련 외무상이 글로미코라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희망을 안고 갔던 일본 대사한테 드림인 것은 한 장의 선전포고였고, 바로 그 선전포고 서한을 전달하자마자 러시아 군대는 대거 동북 만주로 쳐내려오죠. 그래 불과 한 일주일 남짓 정도의 그 만주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지금의 북한 땅까지 이 진주를 하게 됨으로써 뜻하지 않게 소련은 일주일 참전으로 인해서 대일 전쟁의 승전국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 승전국의 보상을 미국한테 요구할 것이고, 그런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국은 예상을 했겠죠. 그 소련이 요구했던 것은 그 일본의 분할입니다. 특히 그 사할린 물론이고 홋카이도 같은 데를 이 소련에게 양도하라는 요구를 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미국의 100년에 걸친 전략, 지금도 수정되지 않고 있는 이 전략은 일본을 자기들의 신복으로 만들어 가지고 태평양 아시아를 공략한다는 그 법칙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일본은 그냥 순응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메이지 유신 잘했다고 하나도 할 거 없어요. 그래 지금 일본이 완전히 미국에 종속되어 가지고 미국의 주군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려면 일본의 체면을 좀 살려줘야 되잖아요. 또 일본을 신복으로 계속 부려먹으려면. 그러니까 일본이 요구했던 그 천황제를 들어주고, 물론 그 전에 이제 원자탄 두 발이 떨어진 거 여러분들이 알죠.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그리고 일본이 항복을 하니까 일본이 원하던 천황제를 존속시켜주고, 일본은 분단시키지 않은 대신에 일본의 오키나와를 미국이 점령을 하고, 그 대신에 이 조선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조선을 해방시킨 게 아니라 일본으로부터 조선을 인계받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카더가 첫 번째로 내린 포고령이 점령군으로서 내린 포고령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조선을 침략한 일본이 그냥 조선에서의 이권을 독차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만주사변이 터지던 1931년 한 해 더해서 32년까지 조선 최대의 금광 운산금광을 소유했던 건 미국이고, 경제적 이권을 일본보다도 조선에서 미국이 더 많이 챙겨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주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미국은 조선을 일본한테 임대해 준 거예요. 임대해 줘가지고 임대료를 꼭꼭 받아 챙겼는데, 갑자기 일본이 임대료를 안 내고 속된 말로 엉까니까 제재를 해가지고 전쟁이 시작됐어요. 전쟁이 시작돼가지고 이제 그 8.15란 것을 맞이하고 일본이 패전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 너희들한테 더 이상 임대주 노릇 하게 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관장하겠다 라고 나선 것이 8.15예요. 다만 전승국으로서 소련의 요구가 있으니까 조선의 반쪽은 떼어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새로 발견된 그 외교 문서에 의하면 미국 측에서 그 당시에 그 미국 그 대령 2명이 그 38선을 정하죠. 나중에 하나는 뭐 국무장관 되고 하나는 뭐 미군 그 연합군 사령관이 되는데, 그래서 미국 측에서는
소련이 38선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들 예상 그러니까 37선 정도 되겠죠. 더 많은 땅을 요구할 걸로 예상했는데 자기들 예상보다 더 북쪽의 선을 요구했고 다행히 그 북쪽 선 38선 아래에 수도 서울이 위치하고 있어서 너무나 쉽게 소련의 제안에 타협해 주었다. 자, 그러니까 우리를 분단시킨 외세는 1번이 미국이고 2번이 소련이고 일본이 0번인 셈입니다. 근데 지나치게 또 친미주의자들은 소련만 탓하고 또 지나치게 무슨 소련하면 다 좋은 줄 알고 있는 이 구닥다리 좌파 진보들은 소련은 또 양적인 나라인 것처럼 해가지고 미국만 탓하는데 정확히 따집시다. 우리의 분단은 일본의 식민지 침략, 일본의 책임이 0번, 그리고 미국이 1번, 소련이 2번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태평양 전쟁을 얘기했는데요. 이제 국공내전이라는 거. 이 중국의 역사, 사실 지금 이 남한 사람들만큼 이 중국 역사에 어두운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툭 하면 무슨 아저씨들 삼국지나 읽어가지고 뭐 유비가 어떻고 제갈공명이 어떻고 이런 얘기만 하는데 실제로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는 70% 이상이 허구입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책이에요. 역사에서 흥미거리의 대중소설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은 중국 현대사예요. 아까 신의 혁명으로부터 비롯되는 중국 현대사입니다. 이 중국이 1921년에 이제 공산당을 상해에서 결성을 하죠. 뭐 12명인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 마오도 껴 있었는데 이 중국 공산당을 결성한 장소가 뭐 프랑스계 학교 기숙사였던 거라고 이제 나오죠, 기록에. 지금 거기를 일대회지라고 해요. 여러분들 상해 일대회지가 상해 임시정부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건물 하나만 지나가면. 그런데 이 남측에서 한국 측에서 뭐 역사의식이 좀 있다 해가지고 상해 임시정부 가가지고 역사를 회상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독립항쟁을 이렇게 반추해보는 이런 사명을 갖는 건 좋은데 바로 5분만 걸어가면 있는 중국 공산당 창건지인 일대회지가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만큼 이 남쪽 사람들이 중국 역사에 무지한 겁니다. 제가 오늘 논의 앞부분에서 얘기했죠. 역사를 잊은 민족보다 불행한 것은 역사를 모르는 민족. 역사를 모르는 민족보다 불행한 것은 역사를 잘못 알고 있는 민족이다. 이런 말을 했죠. 자, 여러분들 중국의 국공내전 하면 설명하기 아주 복잡합니다. 복잡하지만 제 나름대로 제가 여기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1년에 이제 공산당이 결성되고 물 좀 마시겠습니다. (21년에) 중국 공산당이 결성되고 공산당의 군대 이제 홍군이 결성되죠. 홍군이 결성되고 이제 홍군을 결정적으로 키운데 공헌한 것은 당연히 마오쩌둥이에요. 물론 이제 다른 혁명 열사도 있지만, 그러니까 홍군이 어느 정도 이제 세력을 형성하니까 소련 측에서 중국 공산당을 지원하던 소련의 코민테른 쪽에서 너희들 따로 싸우지 말고 이 국민당 군대하고 합쳐서 싸워라. 이런 지침을 내려요. 그런데 이 코민테른의 지침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 돈을 대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소련을 막 사대주의적으로 추앙하는 이 모양주의자들이 그 당시 중국 공산당에도 있어요.
여러 모양주의는 제가 말하는 여기서 모양주의는 모화주의의 유추에서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모화주의 하면 중국을 우러러보는 주의죠. 그럼 모양주의 하면 이건 서양을 우러러보는 주의고 그 서양에 이제 러시아도 들어가요. 그래 한국 좌파 중에서는 진보 중에서는 뭐 러시아 혁명, 그다음에 레닌, 스탈린 하면 엄청나게 위인 줄 아는데 사실 그 사람들 별 위인 아니에요. 마오는 위인입니다. 슐레도 그렇고요. 그래서 코민테른의 지시로 이제 국민당군하고 1차 국공합작을 해요. 1차 국공합작을 하는데 이 장개석에 사실 장개석도 대단한 영웅입니다. 그런데 이 장제스라고 발음되는 이 장개석은 극도의 반공주의자예요. 그리고 장개석이 그렇게 극도의 반공주의자가 됐던 이유는 당시 공산주의자들이 민심을 얻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보기에 똑똑하고 괜찮은 놈들은 다 공산주의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국공합작을 해놓고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국공합작의 결과로 구체화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그 황포군관학교예요. 그 황포군관학교 사실 그 손문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손문이 이제 제1인자였는데 뭐 장개석을 그렇게 잘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장개석을 황포군관학교 교장으로 임명을 하니까 그 군관학교 교장이 아주 치열한 현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개석은 좀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장개석을 지도자로 만드는데 기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대단한 혁명가들, 대단한 군사 지도자들이 바로 황포 군관학교에서 배출되거든요. 물론 그 밖에도 이제 명문의 군관학교는 또 있어요. 뭐 저 운남성에도 군관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동북에도 군관학교가 있었는데 바로 그래서 그때 그 장개석이 황포 군관학교의 교장을 맡고 그 다음에 슐레 선생이 교무부장을 맡는 겁니다. 교무주임인가 교무부장인가.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 국민당 군대와 공산당 군대가 이제 합작을 한 셈이에요. 근데 그게 1차 국공합작이에요. 근데 이게 장개석이 보니까 내버려뒀다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함정 가운데 그 손중산의 이름을 따가지고 딴 그 중산호라는 그 함정이 있었는데 그 중산호에다가 이 장개석이 이제 회항 명령을 내려요. 그게 아마 이제 26년 정도 될 겁니다. 회항 명령을 내려가지고 회항 명령을 받고 회항한 중산호 선장 공산주의자거든요. 을 명령에도 없이 회항했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처단을 하고 학살을 시작하는데 그게 그 유명한 상해사변입니다. 그날 저녁에 공산주의자 3,000명을 죽여요. 장개석이. 자 이렇게 되니까 1차 국공합작이 깨졌지 않습니까? 국민당군과 마오의 군대가 다시 이제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마오는 그 창사 공격에 실패하고 평양 추수봉기에 실패하고 패잔병들을 수습해가지고 진강산으로 패잔병들 한 1,000명과 함께 진강산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산적 비슷하게 유격 비슷하게 이제 활동을 하고 나중에 물론 거기에 이제 주더이 군대와 펑더와이 팽덕회의 군대가 이제 합류를 해가지고 좀 군사가 늘어나긴 하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진강산을 진강산이 이제 그 산세도 좁고 식량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고 보급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 진강산에서 더 동남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서금 루이진이죠. 루이진 서금에 가가지고 역시 그것도 코민테른의 지시였어요. 서금에 가가지고 이른바 그
소비에트라는 것을 거기에 만들어요. 그게 말하자면 그 중국 현대사 최초의 소비에트. 소비에트라는 말이 좀 낯설죠. 그래서 이제 동북에서 그 유격 무장 활동을 했던 그 김일성 사령 같은 이들은 그 소비에트라는 말, 그 어려운 말을 왜 쓰냐? 그냥 인민정부라고 하자. 그래서 이름을 다 인민정부로 바꿔요. 그런 점에서 또 김일성의 이 남다른 그 자주의식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 서금 소비에트가 이제 이 공산 홍군의 본부가 되는데 거기를 장개석 군대가 대대적으로 공격합니다. 뭐 1차에 20만, 30만, 40만 해가지고 뭐 마지막 5차 공격은 뭐 50만에서 100만에 이르는 군대와 수백 대의 비행기를 동원해서 공격을 해가니까 그 5차 공격이 임박하자 그 정보망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된 이 공산군이 도망을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 도망을 하염없이 목적지도 없이 기한도 없이 오로지 장개석의 국민당 군대를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의 거리가 무려 8,000km에 이르고 그 도망 기간이 무려 1년에 이르는 이 코스를 우리가 그 대장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장정 끝에 이 마오의 이제 홍군이 연안 저쪽 중국의 그 북서부입니다. 중국 북서부 끝에 있는 그 연안 보안 이쪽에서 이제 겨우 자리를 잡고 계속되는 국민당 군대의 공격에 시달려 가지고 막 연안에서 막 마오가 막 도망간 적도 있어요. 그러고 있던 차인데 터진 것이 그 유명한 시안사변입니다. 1936년이죠. 그 시안사변이란 건 시안, 오늘날 서안이죠. 그 당시에 장항량과 양호성의 군대, 장항량이 이제 부사령관이었죠. 양호성의 군대를 시켜가지고 장개석이 공산군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여론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잘못 공격했다가는 그 자기들마저도 그 입지가 약해질 것 같으니까 이 장항량과 양호성의 군대가 공산군을 공격을 안 해요. 이런 위치가 중국 그 맨 그 중서 북부에 연안이 있고 그 연안 밑에 시안이 있어요. 연안 밑에 시안 뭐 지금 고속철로 뭐 한 2시간이면 될 겁니다 아마.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 공격을 안 하니까 말을 안 듣는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장개석이 공산군에 대한 공격을 독려하려고 시안에 가요. 그 시안에 갔던 장개석에게 읍소를 하죠. 처음에는 말로. 더 이상 우리끼리 싸우지 맙시다. 우리 민족끼리. 그리고 장개석 동지 제발 좀 민주주의적으로 통치를 하시오. 정치범들도 좀 석방을 하고 좀 이럽시다. 뭐 이런 제안을 하니까 안 받아들이죠. 안 받아들이니까 계획했던 대로 전격적으로 그 오늘날 그 시안 화청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양귀비하고 현종하고 놀던 장소예요. 그 화청지에 투숙하고 있던 그 장개석의 숙소를 급습해가지고 장개석을 체포 감금하고 그 새로운 국공합작을 요구하고 바로 장개석을 굴복시키죠. 그게 그 유명한 시안사변입니다. 결과로 국공합작이 또 맺어져요. 국공합작이 맺어지니까 이제 군대를 또 이제 단일 군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차 국공합작 때도 공산군이 다 공산당이 다 국민당에 입당하는 형식으로 합작을 했거든요. 그만큼 국민당의 그 세력이 컸었어요. 왜냐하면 특히 미국의 지원을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2차 국공합작도 형식상 편제상
군대를 단일 군대로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단일 군대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뭐 중국 군대 얘기하면 이제 상계석의 국민당 군대야 이제 많이 들어봤죠. 국부군이라고도 하고. 근데 아마 그 팔로군이라는 말도 들어봤죠. 그리고 아마 신사군이라는 말도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마오의 군대를 국민당군에 이제 형식상 편입을 시키면서 그 중국의 화북 지방에 있었던 그 연안, 그 화북 연안 북쪽에 홍군의 그 최정예 부대죠. 그 홍군을 팔로군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그 다음에 남쪽에 그 예전에 그 대장정 전에 그 루이진 소비에트에서 잔류해 있다가 또 이제 도망가가지고 세력을 키운 이 남쪽의 홍군을 신사군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팔로군과 신사군은 다 마오의 그 홍군, 혁명군, 공산군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공합작을 이루고 일본과 싸워가지고 일본이 이제 항복을 했다 그겁니다. 그게 바로 1945년 9월 2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물러났으니까, 침략자 일본이 물러났으니까 이제는 또 통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거의 10대 1 정도로 국민당군이 강했어요. 미국의 주선으로 이제 그 양쪽에 그 회담이 열리죠. 그게 중정일 겁니다. 중정에서. 그 회담이 열렸을 때 그 당시의 전력은 국민당군이 한 10, 홍군이 공산군이 한 1 정도. 그리고 회담에서 공산군 쪽에서 요구했던 지분이 한 4분의 1, 즉 4대 1 정도로 권력 배분을 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장개석이 그걸 거부하죠. 뭐 거부하면서 협상하면서 그냥 막 공격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협상이 깨지기도 하고 다시 내전이 시작되니까 다시 시작된 내전이 바로 국공내전이에요. 그리고 이 국공내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지역이 만주, 동북이라 그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일본에 의해서 가장 공업화가 많이 된 곳이 만주였었고, 일본군이 남기고 간 전략 물자와 시설이 또 제일 많았던 것도 동북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중국의 국민당군도 아니고 신사군은 물론 아니고 팔로군도 아닌 채로 대항일전을 수행했던 군대가 따로 있었으니 그게 조선인이 대거 주축으로 참여했던 그 유명한 동북항일연군입니다. 그 동북항일연군 중에서 비율로는 한 5분의 1, 7분의 1 됐지만 최정예 부대가 바로 조선인민혁명군이라는 별명을 듣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선인 부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새롭게 전개된 국공내전의 그 핵심이, 초전 핵심이 바로 이 만주 동북에 있었는데 당연히 이 전력이 약했던 그 공산군이 밀렸겠죠. 밀려가지고 이제 양쪽이 차단돼가지고 여러분 전쟁에서 제일 불리하게 된 경우가 부대가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이제 국민당 군대에 의해서 이제 쪼개지고 공산군이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때 이제 바로 북에 있던 그 김일성 쪽에서 엄청나게 그 중국을 지원합니다. 이 압록강과 그 다음에 두만강의 문호를 개방하고 철도를 연결시켜 가지고 그 쪼개진 양쪽 군대를 연결시키고
국경을 넘어오는 부상자들을 받아서 치료를 해주고 수많은 전략 물자를 지원을 하죠. 공산군에게, 중국 공산군에게. 그러는 가운데 이 마오는 5번에 걸친 밀사를 평양에 보내가지고 지원 요청을 할 때마다 파격적으로 북측의 그 정부에서 도와줘요. 그토록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만주에는 그 동북 항일 연군이 있었고 거기에는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 얘기되는 아주 영용한 전사들이 많았다고 했죠. 일본군이 물러나자 그들이 이번에는 조선민주연군이라는 이름으로 이 장개석 군대와 싸우는데 그 숫자가 무려 7만 명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중국 영토 내에서는 7만 명에 이르는 조선이, 그리고 압록강 아래에서는 그 북측 그 조선 새롭게 그 정부를 꾸미고 있는 조선 예비정부 측에서 엄청난 양의 지리적 지원과 물질적 지원을 했기 때문에 동북에서 전세를 역전시키고 이 공산군이 관내로 들어가서 북경을 점령하고 제남 점령하고 파죽지세로 양자강을 넘어 들어가서 바로 상해 이런 데를 점령하고 멀리 중경 쪽으로 가서 심지어는 저쪽에 있는 해남도를 점령하는 데까지 이 조선의 이 전사들이 고비고비마다 이 전공을 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956년에 조선의 김일성 수상이, 그 당시는 수상입니다. 주석제가 되기 전이니까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의 대표적인 신문이었던 인민일보가 사설을 통해서 이 중국과 조선이 그 신해혁명에서부터 시작된 그 투쟁의 과정에서 실제로 신해혁명 때도 그때는 아직 공산주의가 생기기 전이죠. 신해혁명 때도 그 신주식 선생을 비롯한 많은 임시정부를 만든 이 독립투사들이 그 손문의 혁명군에 그 가담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신주식 선생은 그 손문 바로 아래 그 서열 정도의 그 지위를 누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조중합작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혁명의 과정에서 그 대항일 전쟁에서 그 국공내전의 와중에서 조선의 우수한 조선인민의 우수한 아들 딸들이 우리 중국에 준 그 역사적 은혜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논평사설을 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이 조미회담을 앞두고 이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4차에 걸친 그 조중회담 같은 것이 다 그런 역사적 배경을 두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그 마오가 그 장개석 군대에게 쫓겨가지고 그 연안 그쪽으로 갔을 때 놀랍게도 그 연안 일대에 요즘에 그 류주단이라고 얘기되는 연안 그 서쪽에 연안 일대에 새로운 혁명구를 개척해 놓고 있었던 지도자가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류주단이고 또 하나가 바로 오늘날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의 아버지는 원래 이제 이 김일성이 젊은 나이부터 활동을 했으니까 세대별로 치면 시진핑의 아버지보다 김일성이 이제 윗세대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2차 방중인가요? 1차 방중인가 했을 때 중국에서 그 당시에 그 시중신이
그 김일성을 만나던 사진, 김정일을 만나던 사진 이런 걸 다 이제 영상물을 틀어놓고 함께 만찬을 한 일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국공내전을 얘기하는데 오늘날까지 이어진 우리의 역사와 연결시키지 않으면 별 의미는 없다 그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중국이 1949년 10월 1일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국공내전에 참여했던 조선 젊은이들의 피가 끓는 거예요. 자, 중국을 해방시켰으니까 이제 우리도 우리 조국을 해방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중국의 내전의 연장선상에서 이 조국 전쟁을 또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측에서 보는 시각과 그쪽의 시각이 그렇게 천양지차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조국 통일을 준비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1950년 6월 24, 5일에 대거 38선 돌진으로 바로 그때 중국에 있었던 그 중국군 소속의 조선인 청년이 무려 10개 사단 정도나 이 조선전쟁, 한국전쟁에 투입된 연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그 6.25라는 한국전쟁이라는 이 조선전쟁이라는 이 비극적 역사를 좀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7번째 아시아 태평양 전쟁과 중국 국공내전을 거론을 했습니다. 이래야지 그 8번째 그 사건인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이 또 이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 참 이것도 뭐 이런 것을 동아시아 30년 전쟁의 범주에 이렇게 묶어서 논의하기도 하는데요. 베트남 전쟁까지를 포함해서요. 그렇죠. 사실 뭐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이런 것들이 제국주의 전쟁의 막바지 전쟁이었던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전쟁이 한국전쟁이건 베트남 전쟁이건 이 둘 다 냉전의 소산이다. 이건 틀림없는 일입니다. 냉전의 소산이다. 이 한국전쟁에서 이제 한국전쟁을 한국에서는 6.25 전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6.25 전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개전, 전쟁의 시작을 누가 했느냐. 즉 다른 말로 해서 남침을 한 게 6.25다.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춘 전쟁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막 6.25 사변이라고 했었잖아요, 옛날에. 이질이야 어찌 우리 이날을 막 이런 노래도 부르고 그랬지 않습니까? 동족 상잔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전쟁이 시작된 날짜를 가지고 그 전쟁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경우는 제가 아는 바로는 6.25 전쟁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이제 남측에서는 6.25 전쟁이라고 하고 그 서방권에서는 코리안 war이라고 합니다. 코리안 war이라고 하니까 그 코리안을 이 남측에서는 한국이라고 번역을 해서 한국전쟁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전쟁이라는 명칭도 이건 약간 편향적인 명칭인 건 틀림없어요. 어떤 학자가 한국전쟁이 온당한 명칭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름 안 밝히겠습니다. 상당히 권위 있는 한국전쟁 전문가예요. 베트남도 베트남 전쟁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트남이야 남과 북을 아우르는 통칭이에요.
베트남, 베트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한국은 조선하고 대응되는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리안 워를 한국전쟁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남측 입장이고 조선전쟁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북측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남측에서는 한국전쟁, 서방세계에서는 코리안 워, 그리고 북과 중국에서는 여전히 조선전쟁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조선전쟁, 한국전쟁에는 이 중국군이 참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 전쟁을 자기네들 입장에서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항해서 원조했다가 아니라 조선을 원조했다 할 때, 원조할 때 조자가 조선 조자입니다. 그 미국에 대항해서 조선을 원조한 전쟁이다 해서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명칭은 상당히 긴 역사적 연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것을 중국에서는 역시 그때도 중국의 명군이 참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임진왜란을 중국에서는 항외 원조 전쟁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항외 원조 전쟁에서 외자를 미자로만 바꾸고 붙인 명칭이 항미 원조 전쟁입니다. 아무튼 이 6.25 전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분단은 고착화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툭하면 상기하자 6.25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상기하자, 기억하자. 영어로 remember가 되겠는데 그것도 미국에서 배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 미국이 그 제국주의로 치닫기 위해서 그 스페인의 식민지로 있었던 쿠바, 스페인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 쿠바의 그 아바나항에 이 정박 중이던 배가 이제 원인불명으로 폭발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 메이노 폭발하고 천안함 폭발은 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로 배가 폭발했다는 이제 공통점은 있지만, 두 번째로 이것의 폭발범으로 지목된 그 스페인이나 조선, 북한은 자기들의 소행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부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 아직까지도 이 합동 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여전히 이 폭발 원인은 미국 인체로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이노가 폭발하니까 막 그 전쟁을 부추겼던 그 미국의 그 전쟁 기레기들, 여러분들 그 기레기의 원조는 제가 미국이라고 했죠. 그 전쟁 기레기들이 막 전쟁을 선동하죠. 그래가지고 당시 그 머킬리 정부를 막 공경에 빠뜨립니다. 그러면서 막 미국의 자존심이 막 짓밟혔다는 둥 뭐 어쩐다는 둥 하면서 그냥 그 호들갑을 떨면서 전쟁을 막 부추기면서 했던 그 유명한 말이 메이노를 기억하자, remember the main이 된 겁니다. 그 툭하면 그 사람들 remember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지금 나이 든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remember였어요. remember. 툭하면 remember야. 그다가 이제 요즘은 이제 fuck you로 바뀌었어요. 그래 fuck you를 더 많이 쓰는데, 아무튼 그거 본떠 가지고 또 한국도 그냥 remember를 상기하자라고 번역을 하다가 요즘은 또 아예 remember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또 again이래 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사태가. 어쨌든 여러분들 박정희가 1964년부터 73년까지 베트남에 32만 명을 파병해가지고 베트남 전쟁의 제2 참전국이 됐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 그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조선에서는 공군 조종사를 북베트남에 지원했죠. 남북분단의 전쟁이 거기서 또 간접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미라이 양민학살을 그 대표로 하는 한국군의 양민학살의 섬뜩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고, 그 미군이 자행한 화학전, 이른바 그 고엽제 폐해로 인한 후유증도 여전히 심각합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이 하노이에 가서 역사적인 그 사과를 했죠. 그리고 지금 세상은 이렇게 격변해요. 지금 베트남의 제1투자국, 그리고 한국이 중국, 미국 다음의 교역국이 되어 있는 이 베트남. 이런 걸 이제 베트남 그 전쟁과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 베트남 전쟁이 베트남 전쟁에서 이 베트남이 미국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이 베트남 인민들의 그 투쟁도 영용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미국에서 일어난 그 반전 운동의 이유가 큽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서 그 반전 운동이 일어났던 이유는 그 전에 있었던 이 한국 전쟁에서, 한국 전쟁이 좀 장기화되니까 막 반전 운동이 일어나려고 하던 때 한국전이 종료됐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아이젠하워는 한국전의 종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전쟁에 좀 염증을 느끼고 있었던 차예요. 그럴 때 이제 얼마 있다가 베트남 전쟁이 터지니까. 그리고 그냥 미국 사람들은 참 순진한 바보들이 대부분이에요. 걔들 중에서 아주 많은 숫자는 전 세계가 영어를 쓰는 줄 알아요. 그 바보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미국에. 그리고 전쟁만 하면 모두가 미국이 정의를 행사하는 전쟁으로 알고 있는 미국 국민이 다수예요. 그러니까 걔들 눈에 볼 때는 조선이나 중국, 얘들은 악마인 거예요. 그렇게 봐요, 아직도.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것도 문제인데, 한국 사람들도 그런 미국 사람들하고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제 베트남, 이 한국 전쟁에서 미군이 얼마나 기만적인 일을 많이 했는가가 이 문서가 공개되면서 미국인들이 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전에서 하는 짓을 한국전에 유추해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정의로운 전쟁을 하고 모든 전쟁에서 승전만 하는 줄 알았던 미군이, 물론 한국전에서도 한 6, 7만에 이르는 전사자가 났지만 베트남 전쟁에서도 많은 전사자가 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전사자를 알리는 정보가 미국의 도처에 정보가 달아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은 뭐 안 죽는 줄 알았던 미국 국민들이 당황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공화당 정부에 대한 그 반감, 이런 것들이, 특히 그 당시가 닉슨 아닙니까? 닉슨이 이제 요즘으로 치면 트럼프처럼 주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류들이 그 지금 트럼프를 왕따시키듯이 닉슨도 상당히 이제 왕따를 시켰죠. 그래가지고 닉슨을 공격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헌트 대학 같은 데서 반전 데모가 일어나고, 그 미국 사람들도 순진하니까 또 갑자기 또 바뀌어가지고 모두가 자기가 뭐 좌파인 양 뭐 반전 평화 애호주의로 나서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 내의 반전 운동이 결정적으로 미국의 전의를 상실케 했죠. 그 결과로 베트남은 그 완전 통일, 이 자주국가를 이루었는데, 이렇게 미국과 싸웠던 베트남이 지금 또 미국과 아주 우호적인 관계, 그리고 미국의 해군 기지까지를 내주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면 역사라는 건 참으로 격변하고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이 뻔한 말이
얼마나 진리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자, 동아시아 현대사 10대 사건. 동아시아 현대사 10대 사건으로 이제 그 각국의 국교 정상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1965년 이 한일 국교 정상화는 이 박정희가 이 경제 성장 자금 그리고 자기의 비자금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또 미국의 강권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는 1972년 9월에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직전에 나고야 탁구 대회에서 미국과 중국이 이른바 그 핑퐁 외교라는 것으로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미중 수교는 뭐 우호 관계는 회복을 했지만 정식으로 미중 수교가 되는 데까지는 한 7년 시간이 필요해가지고 1979년에 미중이 수교를 하죠. 지금 물론 이제 이 한국도 중국과 수교를 했고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 됐지만 아직 그 일본과 조선의 국교 정상화가 숙제로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그 10번째 역사는 개혁 개방과 민주화다. 이런 건 상당히 서방 입장의 시각인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를 얘기했던 그 덩샤오핑 등소평의 그 중국 개혁 개방. 이것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비약적으로 높였죠. 그리고 벌써 이제 뭐잖아? G1을 넘볼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80년 이 한국 광주에서 발발한 이 광주 항쟁, 광주 인민항쟁. 그 다음에 대만에서도 민주 항쟁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아시아의 대부분 나라들이 시장 경제를 더 활성화하고 중국과 베트남은 그 명목상으로 그리고 실제 제도상으로 소유상으로 국가 사회주의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그 시장 경제나 그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시장 경제라는 건 이건 무슨 자본주의만의 그 전유물도 아니에요. 인류는 오랜 역사 동안 유사 이래로 시장 경제가 아니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이 체제를 논의할 때는 시장 경제의 여부는 기준이 될 수가 없고 그 소유의 개념 공공재를 어디에서 소유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 토지, 그 다음에 공장, 토지가 가장 중요하죠. 이것을 국가에서 소유하느냐 개인이 소유하느냐, 아마 이 차이가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 현대사 10대 사건을 논의하는 이 순서는 현재 이것으로 마쳤습니다.